해주시고, 보충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중국 사회 성격과 관련해서 사실 보면 한 사회가 단일한 우콜라드 또 구축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현실에서. 그래서 에, 현재 사회 내부 여전히 원시의 사회가 있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유죄가 많이 남아 있죠. 사회주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주의도 하나의 생산 양식이고 자본주의로부터 파생한 이상 바로 이제 다양한 우클라드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요. 완전하게 공산주의로 넘어가지.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다양한 우클라드, 즉 생산 양식이 같이 공존하는 한 사회의 성격을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1980년대에 이미 사회 구성체 논쟁이 있었었죠. 한국 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놓고. 이때 이제 이진경 씨가 상당히 답을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진경 씨가 이제 기본 모순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했는데요. 그 기본 모순의 개념을 통해서 한 사회 성격을 이제 파악한다. 이런 뜻인데,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이제 경제적 측면을 중시한다. 한 사회에 있어서 특히 이제 생산 관계를 중심으로 그 사회의 기본 모습을 파악한다. 그래요. 그 부분이 처음부터 좀 해야 되겠는데, 뭐냐면은 이진경 씨가 80년대 이제 사회 구성체 논쟁에서 사회 구성체를 성격 규정하는 방법론을 제시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핵심적인 것이 이제 기본 모순으로 파악해야 되고, 기본 모순은 우선 이제 생산 관계를 중심으로 이제 파악한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일화 과정으로서 파악한다. 처음부터 이제 완성되고 양쪽으로 전일적인 그런 생산 관계가 아니고, 처음에는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여기에 기반해서 그 다음에 양쪽으로 전일화되어 간다. 이런 이론을 제시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상당히 80년대 사고체 방법론으로서 우리가 이제 받아들였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회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 우선 이제 질적 지배력을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기초해서 전일화되는 과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이제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중국의 이제 생산 관계, 우크라드에 있어서 지배적인 우크라드는 먼저 사기업도 있고 외자기업도 있고 하지만 이제 국유기업이라고 하는 거죠. 그 이제 예로서 이제 표 1에 3페이지 보시면은 중국의 20대 기업 순위를 이제 표시를 했고, 이게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최근에 이제 통계 지표를 보더라도요. 50대까지도 보더라도 민영기업은 13개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 앞순위는 전부 국유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분포하는 업종이라든가 국민경제에 있어서의 이제 전략적 위치를 볼 때도 전략적인 중요한 위치는 국유기업이 다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제 전력, 에너지, 통신 등 국가기관산업뿐만 아니라 금융, 건설, 항공, 운수 등과 같은 이제 핵심 인프라 업종, 그리고 이제 기계 제작과 소재 부품 생산, 그리고 자동차, 조선 등 완성품의 제조 및 심지어는 이제 유통 서비스까지 국유기업이 중요한 위치를 모두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전체 은행 대출의 75%를 국유기업이 가져간다. 거기에 이제 투여된다는 거고, 또 중국에 이제 주식시장이 있죠. 상해도 있고 선전에도 있는데 주식시장 상장의 80%, 85% 이상이 국유기업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을 개설한 목적 자체가 국유기업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자원을 그쪽으로 이제 동원하기 위해서 개설했다는 거죠. 자, 이런 측면에서도 볼 때도 이제 상당히 이제 지배적이다, 이런 이제 성격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정치적 상부 구조, 즉 헌법적으로도 보호를 받습니다. 이게 이것도 이제 지배적 지위의 또 다른 특징인데, 예를 들면 이제 5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헌법 제1장 총강 보면 제6조에
중화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 경제제도의 기초는 생산수단의 사회주의 공유제이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제7조에도 국유경제, 즉 사회주의 전 인민 소유제는 국민경제의 주도적 역량이다. 이렇게 헌법으로 지배적, 주도적 위치를 딱 명시하고 보호받고 있고, 이게 이제 헌법사항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제 생산 관계 측면에서 중국에 있어서 국유기업의 이제 주도성, 을 이제 의심할 바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러한 국유기업이 지배적인데 이런 국유기업 내에서 착취 범죄가 성립하는가? 아까 이제 신재길 동지도 이제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잉여가치 범주와 가치법칙 범주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둘을 나눠봐야 된다. 이 가치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장에서 시장이 존재하나 다 이제 존재하는 거고 이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등가 교환일 뿐이거든요. 이 자체로는 착취가 이제 발생하는 건 아니죠. 그렇다고 하면 잉여 가치는 이제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이 역시 사실은 생산 관계, 즉 소유 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국유기업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시장에서 국유기업도 중국의 국유기업도 직원들을 채용을 하죠. 그래서 형식적으로 보면 임노동 형태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생산한 잉여 가치가 어디로 가느냐, 귀속되느냐 이 측면을 봐야 되거든요. 그럴 때 국유기업에서 생산한 잉여 가치 이유는 바로 이제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라고 하는 정부 기관으로 직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생산 기업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은행이라든가 증권회사 같은 이제 금융기관은 재무부로 다 유인이 이제 직결이 되죠. 최대 주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국자위라든가 이제 재정부에 직결된 이유는 다시 전국인민대표자회의라고 하는 최고 권력기관에 의해서 사용처 분배가 법적으로 규정이 되고 결국은 이걸 통해서 인민에게 다시 되돌려지는 이런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이 전체의 어떠한 이제 잉여 생산물의 유통 과정을 쭉 우리가 추적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자본과 손에 들어가진 게 아니고 사회 전체, 즉 노동자 스스로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잉여가치, 국유기업의 잉여가치, 착취적인 잉여가치 이런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이제 사기업이라든가 외자기업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분명히 이제 잉여가치, 착취적 잉여가치가 존재하겠죠. 하지만 그들의 잉여가치도 사실은 이제 중국 정부에 의해서 세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다시 재분배를 함으로써 사실은 그러한 이제 사기업이라든가 외자 기업들도 사회주의 강화, 고용의 증대, 사회주의 물적 토대의 강화와 사회주의적 정권의 국가 권력을 강화를 하는데 이제 봉사하게 되는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장과 계획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까 이제 신재길 동지도 이거 가지고서는 이제 존재하느냐 시장이 또는 계획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 가지고 사이를 구분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제 저도 동의하는 바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제가 한 가지 이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주기적 공황이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이건 필연적이라고 하는 것이 막스가 이제 자본론에서 밝혔죠. 그러나 중국에서는 지금까지 40여 년간 시장 경제를 해오고 있지만은 이런 주기적 공황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자본주의 경제 법칙을 벗어난 사회 구성체다. 생산 양식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간과하지 마시고 왜 중국에는 주기적인 공황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것을 깊이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자세한 얘기는 안 드리겠고 이게 중요한 이제 중국의 사회 성격을 규정하는 한 측면이다. 이 부분만 언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발제문에서 이제 이정우 선생이라든가 최만수 선생 사회주의와 시장의 양립 불가 입장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해놨는데 여기는 이제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부구조 측면으로 넘어가서 중국 사회 성격을 이제 보도록 하죠.
여기서 우선 첫 번째는 그겁니다. 국가 권력은 반드시 통치 계급의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뒷받침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이제 폭력적인 이제 물질적인 그런 존재 형태인데 이게 가동해서 어떤 이제 민중을 억압하고 소수 지배 계급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데올로기가 뒷받침돼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도 이제 중국의 사회주의 성격을 부정하는 사람들 논리를 쫓아가다 보면 자가당착에 빠진다. 왜냐? 자본주의 계급의 국가가 사회주의로 위장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그들이 이제 중국을 규정하는 이제 사회를 이렇게 규정하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국가인데 본질은 근데 사회주의로 위장한다. 그러기 위해서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와 본질상 대립되는 막스 레닌주의를 지도이념으로 삼는다. 이런 문제가 되거든요. 이것은 스스로 자신의 계급적 성격을 부정하는 해괴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과연 존재할 수가 있을까? 이 측면을 곰곰이 한번 이제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적 유물론의 원칙과 이 국가 자본주의로 규정하는 이런 이론이 모순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왜냐? 막스 레닌주의는 이론과 사상은 본질적으로 혁명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이론을 계속적으로 전집을 편찬하고 보급하고 학습하고 하는 것은 사실 혁명 이론을 퍼뜨리는 거거든요. 이거 안 맞다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과연 중국의 국가 권력이 노동자 농민의 정권인가? 이건 이제 국채와 정치의 문제인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노정혁 그 인터넷 매체에다가 이제 쭉 연재를 했었죠. 여기서 이제 핵심적으로 이 인적 구성의 측면에서 볼 때 13페이지 보면은 이제 전일대 대표 이제 출신 구성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대충 이제 노동자 농민의 이제 직접적인 이제 인원은 15.7%를 차지하더라고요. 전인대에서 최고 권력 기관인 전인대에서 사실 이것만 해도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14페이지 표 5에 보면 이제 한국 21대 국회의원 직업 현황을 봤는데 여기서 자본가 계급은 3%밖에 안 돼요. 이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그렇다고 해서 이 한국이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고 뭐 이제 법조계라든가 이런 정치인들의 국가인가? 그거 아니거든요. 재벌 국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러한 이제 직접적인 이제 출신 계급으로 그런 이제 상부구조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 집단의 성향을 통해서 국가 권력의 계급적 성격을 판단하다. 레닌 또한 한 정당의 계급적 성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당원들의 출신 성분보다도 그 당의 강령과 실제 행동을 더 중시했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제 중국 전인대 대표들의 정치적 성향을 보면은 15페이지에 제가 이제 언급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당원이 전국 인민대표대회에서 줄곧 절대 다수를 점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가 제13기 전인대인데 여기서 중공 당원 숫자가 2019명입니다. 그래서 전체의 이제 73%가량을 차지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 중국 공산당의 성격이 문제가 되는데 중국 공산당은 강령, 그 실천을 위한 조직 구성 및 운영 원칙, 당원의 구성과 선발 과정, 당의 작품 등 이런 종합적인 이제 판단을 볼 때 전형적인 마르크스 레닌주의 노선을 따르는 그런 이제 노동자 계급의 대중적 전위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중앙 차원에서의 이제 인적 구성인데 지방의 인민 대표대회 인적 구성으로 가면은 더욱더 기층 계급과의 관련성이 더욱더 명확해집니다. 18페이지 보시면요. 현급 인민 대표, 현급이면 이제 우리나라 군 단위에 해당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노동자 농민 출신이 51%를 차지합니다. 직접적인 이제 출신이요. 그리고 이제 향진 인민 대표대 대표. 향진이면 우리나라로 치면 읍면동 이런 기초단위거든요. 여기는 무려 이제 노동자 농민이 출신이 75.77%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하급 단위로 행정 단위로 갈수록 좀 더 명확해지죠. 이런 이제 기층 출신이요.
그다음에 이제 또한 인민대표대회는 의결과 집행이 통일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소환 파면권이 실질적으로 향유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막스주의에서 강조하는 파리 코민에서 시범을 보였던 의결과 집행의 통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부 구조의 성격을 볼 때도 전형적인 이 사회주의 상부 구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몇 분이나 남았습니까? 제 발제 시간이요? 간략하게 적해 주십시오. 스트레스 받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국가 권력 본질에 있어서 이 관료 집단이 자본가이다, 계급이다. 이게 이제 요즘 이제 중국 국가 성격을 이제 이렇게 규정할 때 이게 핵심 명제거든요. 국가 자본주의론자들이 현재 중국의 관료 집단이 자본가 계급이다. 이것을 좀 제가 이제 이론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뭐냐 하면은 관료는 분명히 이제 상부 구조의 범주에 속하죠. 근데 자본가 계급은 이제 생산 관계와 관련되기 때문에 이 하부 토대의 범주에 속합니다. 이론적으로 볼 때요. 그럴 때 관료 집단이 자본가 계급이 된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바로 상부 구조와 하부 토대의 구분이 무의미하게 되면서 양제는 통일되게 된다.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것은 이제 사적 유물론의 방법론 원리에 어긋납니다. 막스, 엥겔스, 그다음에 레닌이 강조했던 이러한 이제 국가 권력의 본질에 어긋나게 된다. 왜냐? 국가 권력은 바로 사회 위의 초월적인 존재로 군림해야지 다수 민족을 이제 기만하고 속이면서 중재자로서 처하면서 사실은 이제 소수 통치계급에 봉사할 수 있는데 이런 국가 자본주의론자들이 이제 관료가 자본가 계급이다라고 해보면 바로 이제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가 이제 뭡니까 통일돼 버리기 때문에 국가 권력의 본질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자본가 계급의 권력이 돼버리는 이렇게 되면 다수 민중에 의해서 이런 만약에 착취적이고 억압적인 국가 권력이라고 하면 바로 타도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논리적 모순에 부딪히게 된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잠깐 그 중국의 이제 빈부격차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면요, 이 빈부격차 문제 많이들 이제 지적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23페이지를 보시면은 그렇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왜 지니 지수가 0.4 이상으로 나타나는가? 그 주요한 원인은 도농 격차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농이 즉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4페이지에 보시면은 그렇습니다. 그 그림 2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농촌의 진위계수, 그 다음에 도시의 진위계수를 따로따로 계산한 게 나옵니다. 24페이지 그림 2입니다. 그 그림이.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게 이제 농촌 진위계수고, 밑에 있는 그래프가 이제 도시 진위계수인데, 이 각각을 보면 전부 0.3 안에 있습니다. 0.3 안에 있어요. 그래서 0.4를 안 넘습니다. 이러한 이제 도농 간의 주민 소득 격차가 주민 전체 소득 격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4.45%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절반 이상의 64% 정도가 이게 도농 격차에서 생기는 문제고, 이 도농 격차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니고 생산력 문제입니다. 도시화와 공업화 수준, 이것과 관련된 이런 이제 격차의 문제고, 자본주의에서 생산 수단을 그리고 자산, 주식이라든가 이제 부동산을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 여기 때문에 생기는 그러한 이제 빈부격차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때문에 도시화와 공업화 수준이 진전되면서 이러한 이제 진위계수는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죠. 중국에서 현재 이제 도시화율이 62%를 넘어섰거든요. 끝으로 이제 공동 부유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하고 제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공동 부유 문제가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뭐 시진핑의 3년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회주의의 이제 기본적인 이념으로서 누누이 강조해왔던 거다. 이게 첫 번째고, 그다음 두 번째는 현재 중국 사회 객관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주요 모순이 변화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다시금 이제 강조되는 것이다. 주요 모순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특히 후자의 측면을 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뉴 노멀이라고 하는, 여러분도 이제 들어보셨겠는데 뉴 노멀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2014년부터. 그래서 중국이 새로운 이제 고도 경제 성장 단계를 접고 새로운 상태에 접어들었다. 이게 이제 2014년부터 이제 중국 내에서 논쟁을 통해서 점차 확립된 개념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제 중국이 그동안에 이제 쭉 상당한 이제 발전을 거쳐서 지금은 이제 고도 성장 단계가 아니라 질적으로 새로운 경제 목표를 추구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들어섰다는 거고, 이건 이제 신시대, 뭐 신시대 이제 시진핑의 무슨 사상 이런 나올 때 지금의 시대를 따라서 이제 신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신시대이기 때문에 주요 모순도 과거와는 이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주요 모순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경제 발전의 목표와 경제 발전 이념에 있어서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5대 5가지 신발전 이념이 이 논리에 의해서 추론이 됩니다. 그래서 5가지 신발전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혁신, 둘째 균형, 셋째 환경, 네 번째 개방의 확대, 그리고 5번째가 공동부유입니다. 여기서 공동부유라고 하는 이제 경제발전 이념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경제발전 이념으로, 즉 추상적인 사회주의 원리로서가 아니라 현재 경제발전의 직접적인 정책적 목표로서 제기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이번에 이제 19차 당대회 때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확립이 된 거죠. 이래서 공동부유가 최근에 들어서 강조되게 된 것이고, 그것은 또 이제 두 개의 100년 목표와도 이제 관련이 있다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2021년이 이제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인데 이때까지는 샤오캉 사회를 실현한다. 샤오캉 사회면은 우리 개념으로 하면 초기적인 이제 중산층 사회 아니겠습니까? 빈곤이 없어진. 그것이 재작년에가 21년이었고, 그래서 이제 작년에 3월 달에 전인대에서 공식적으로 시진핑 주석이 중국 사회에서 샤오캉 사회에 이뤘다. 왜냐? 절대 빈곤층을 없애기 때문에 하면서 탈빈곤 선언을 이제 선언했죠. 이 탈빈곤의 내용도 상당히 광범위한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9,899만 명의 농촌 빈곤층 인구를 없앴다는 겁니다. 2012년부터 시작해서 이 작업을 해서 2021년에 거의 1억에 가까운 절대 빈곤층을 없애서 지금은 사람들이 2가지를 걱정하지 않고 3가지를 보장하며 8가지를 보장한다. 이러한 사회에 진입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중국 사회가 지금 어디 가고 있느냐. 바로 공산주의 초급 단계로의 진입을 새로운 목표로 설정하였다. 주요 변선의 변화가 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인류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만을 제기하는데 문제 속에는 이미 이제 해답이 감춰져 있기 때문이죠. 근데 중국이 지금 현재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뭐냐? 바로 농촌과 도시와 농촌 격차의 해소, 그다음에 공동부유, 인간의 전면적 발전을 아까 5대 발전 이념 속에서 실천 목표로서 제기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볼 때,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제, 이런 목표를 달성하지 않으면 중국이 이제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중국은 바로 공산주의 이제 초입 단계에 바로 이제 문 앞에 있는 그런 이제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많이 충분하게 하셔가지고